예, 오늘 두 번째 연결 인터뷰는 정부와 정당 가릴 것 없이 쓴소리를 내오신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좀 하나 여쭤보면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주자도 많고 이전 대선과 좀 다른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미래를 어떻게 가느냐 내다보는 선거보다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저는 그게 아마 제일 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실제 표심에 반영되는 건 그게 제일 거다. 크고 뭐니 해도 집값 폭등하고 또 뭐 세금 많이 올린 거, 뭐 저는 그게 이제 많은 유권자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여당이 좀 불리한 선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도 많고 실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영향도 많았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일단 최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등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글쎄요, 그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40%가 과연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같으면 30% 뭐 조금 넘을까? 뭐 그 정도 되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의아합니다. 그걸 이제 좀 좋게 해석하면은 아마도 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판에 그 당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말기에 지지를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선거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비록 문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책도 있지만은 끝까지 밀어주자, 뭐 그런 좀 심리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심리가 모이면서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엔 6명의 후보가 경선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독주 비슷하게 하다가 이낙연 후보가 많이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8달 정도 남았는데 물론 이제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본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하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혼전 양상이나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좀 예상과는 달리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그건 뭐니 해도 뭐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잡음 이런 것이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잡음이라면 이른바 검증본세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재명 후보의 좀 부적절한 대응, 부적절한 뭐 이런 문제들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데. 뭐 제가 대충 좀 듣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우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많이 또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은 또 야당의 그 추세 그거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 법학과 교수로 처음 이제 교편을 잡으셨는데 당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 법대 학생이었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어떤 학생인지 딱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이재명 학생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했었습니까? 그 이제 그 중앙대학교 이제 그 뭡니까 그 장학생 레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 그러니까 이명신 그 전 창업자의 뭐 부친을 이름을 따는 그 장학생으로 특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많은 교수들도 제가 이재명이는 사법시험 꼭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중앙대학교에서 1년에 몇 명 붙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200몇 명인가요? 지금 뭐 1000명 넘게 뽑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200명도 안 됐었나요? 제가 뭐 굉장히 이제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정말 출세의 지름길이었죠 당시에. 그 당시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졸업 후 뭐 1년 내에 금방 붙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샀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저 장학생으로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후배들한테 상당한 좀 영향력이 있더라 뭐 이런 것이. 리더십이 있다. 뭐 그런 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무슨 대학 교수 그때 80년대 보면 말이죠. 예. 뭐 대정부 투쟁 이런 것은 좀 두 번째 문제고 이때 학내에서 좀 이렇게 좀 학교하고 학생 간에 좀 갈등이 이런 경우에 좀 골치 아픈데 뭐 그런 거를 좀 그 당시 제 기억에 전 뭐 그냥 평교수 젊은 교수지만은 학장이 이재명이 어쨌든 말해서 좀 애를 좀 가라앉혀라 그럼 가라앉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약간 학생들이 좀 따르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최근에 이 후보를 보시면 아마 이제 가르쳤던 학생으로서도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에 제가 예전에 사실 이 교수님과 지금 이상돈 교수님과 통화할 때는 뭐 당시에 그 사회 운동에도 좀 관심이 많았지만 뭐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다. 뭐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이런데 좀 변호사 하면서 지역 운동을 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당시 학생 이재명을 보시다가 지금 대선 후보 이재명을 보실 때 비슷한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기본적인 그 사람의 그 생각,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게 마지막 이 대선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난 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 고유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무슨 선거라는 게 되게 그 중간층 상대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무슨 주택 문제랄까 무슨 소득 뭐 세금 문제랄까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좀 더 말하자면 기본적인 생각은 진보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선거를 하려면 뭐 그야말로 없는 무엇도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표심에 어필할 만한 그렇죠. 정책적 중간 지대에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좀 자세와 정책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뭐 우리 그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원래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 좀 못하고 있어요. 성격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면 공약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 400평에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좀 제가 볼 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가 경선을 이기려면은 그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쭉 말해왔던 거 이런 것을 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까지의 벼랑간 입장을 바꾼다는 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지금 대통령이 그게 민주당이 제일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당원 권리당원들이 너무 확실한 철학을 갖고서 너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외연 확장 중간층의 표를 갖다가 얻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당심에 호소해야 되고 하지만 당심은 약간 급진적인 생각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선에서 본선 후보가 된다면 다시 민심에 호소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이게 충돌이 된다는 바뀌면 거죠. 사람이 우스워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있었던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기본 고정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기본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경제 민주화니 복지니 뭐니 그런 걸 내서 당선이 됐는데 일단 뭐 약속은 안 지켜지만 어쨌든 말로는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고유 지지 세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서로 제가 볼 때는 서로 선명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난 이게 제일 큰 여당의 딜레마 같아요. 사실 여당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부에서는 계속 권리당원들의 좀 더 권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현상이 보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은 앞서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 상태로는 계속 갔을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본선 진출을 떠나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냐? 혹시 사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죠? 아는 적 없는데 나는 검찰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나고 휘두른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때 팀장으로서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 검찰총장으로서도? 그것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그 뭐 직권남용죄, 강요죄 같은 거 그건 그렇게 예.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용을 예. 하고 있고 그것이 뭐냐 뭐 검찰 그 아주 그냥 검찰 권력을 그야말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예.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기소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적극적으로 기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서 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그 조윤선 전 장관 예. 블랙리스트였지만 직권남용 때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예. 판사 몇 사람도 다 무죄 나왔어요. 예. 그게 검사 무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 무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대법원 1심에서 그 이제 가게 되면은 점차 상급씩 가면은 그 무죄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예.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검찰들은 그냥 뭐 1심에서 무죄 나오면 2심에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냥 뭐 자기들은 그냥 하는데 본인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은 사람이죠. 윤석열 개인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사의 자질이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자질과는 맞지 않다는 검사를 말씀이시군요. 좀 하다가 예. 어떤 선출직을 좀 해서 뭐 그러면 관계 없는 건데 배란간 검찰 아주 검찰 권력 적극적으로 행사해 온 사람이 예. 배란간 어떤 이유로 나와서 대통령이 금방 된다. 저는 그런 역사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지만 직접 만나보니 정치인의 언어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여러 행보를 보였잖아요. 윤 후보가.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어설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메시지는 뭐 어디 가서 행사에서 뭐 이게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뭐 연설 무슨 얘기를 하고 기자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기만 급급한 것 같고 뭐 요 근래 뭐 120시간이니 뭐 이런 얘기도 보면 현실 이게 좀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 그것이 얼마만큼 예민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로 준비는 덜 됐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